자, 구체적으로 1편 영상에서 간단하게만 봤던 내용들을 이제 세부 단어 하나하나 검색을 하면서 좀 더 분석하는 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OSI 7계층에서 얘기한 뭐라고 할까요? 세부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 일단은 먼저 여기 이 TCP/IP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급을 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더 심화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계층에서와 데이터링크 계층에 같이 묶여 있는 거에 보시면은 RS23이라고 지금 찍혀 있는 게 있는데, 이 직렬 포트용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일단 RS23이라는 거를 반드시 명칭을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 상식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 내용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RS232C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항상 검색을 잘해야 내가 독학을 하는 게 수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RS232C를 한번 네이버 지식백과로 검색을 해볼게요. 뭐 구글링을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자, 이 그림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RS232C 종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정말로, 이거는 사실 학교에서도 정말 많이 써요. 왜냐면 예전에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외에 보시면 프린터 케이블 있잖아요. 이게 원래 프린터를 연결할 때 이 포트를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쓰기는 써요. 우리가 이거랑 비슷한 게 뭔가요? 여러분들 저 모니터 케이블 있잖아요. 파란 색깔. RGB 케이블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것도 사실 한 종류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렇게 뭔가 바늘 핀이 여러 개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를 여기다가 연결하면은 이게 이제 프린터 연결이 가능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걸 안 씁니다. 프린터 연결할 때는 사실 USB형을 많이 쓰죠. 네, 요즘에는 이거는 잘 안 쓰죠. 네. 근데 아직도 쓰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좀 이것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RS232C 한 종류로 봐야 되려나? 우리 왜 보시면은 OMR 카드 있잖아요. OMR 카드 채점기. OMR 카드 채점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원래 컴포트라는 걸 보통 씁니다. 그것도 약간 얘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핀 개수가 달라요. 네, 핀 개수가 달라요. 자, RS232에 대한 어떤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전자공업협회에서 만든 데이터 단말 장치 DTE, 그 다음에 모뎀 또는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 DCE를 상호 접속하기 위한 표준 규격이다. 컴퓨터나 단말을 모뎀에 접속해서 비트 직렬 전송을 할 때, 네, 직렬 전송이죠. 물리적 전기적 인터페이스를 결정한 것으로 20kbps/s의 전송 속도를 다룬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에 표준 장비되어 있는 것이 많고, 규격에 준한 각종 입출력 장치나 개인용 컴퓨터끼리 접속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써오던 거예요. 지금도 본체에 이 뒤에 달려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들이 꽤 있습니다. 주로 관공서에서 쓰는 컴퓨터들 아직도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 컴퓨터실에도 자주 접할 수 있는 모양의 포트 규격이죠. 그래서 꼭 이걸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직렬 포트용이다 라는 걸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V.35 케이블 랜선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V.35. 자, V.35. 아이고, V.35. 자, V.35 케이블을 딱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게 나옵니다. 네, 이게 V.35거든요. 어딘가 많이 익숙하죠? 이거 자주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진짜로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한쪽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V.35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V.35죠. 네, 이런 것들도 있구나 라는 걸 이미지로 좀 많이 눈에 익혀두시면 좋겠죠. 자, FDDI 광섬유 케이블, 얘는 정말로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로도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통신직으로 일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모르면은 통신직 일하기가 힘들어요. 얘는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FDDI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우리가 광 케이블을 연결을 할 때는 반드시 FDDI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검색하는 게 낫겠다. 네, FDDI 광 케이블이라는 걸 이제 쓰거든요. 여기 샘플로 좀 볼만한 게 있나? 여기 이게 괜찮겠네요. 근데 얘는 좀 흐릿하다. 광 케이블 FDDI. 그냥 광 케이블이라고 칠게요. FDDI를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 이겁니다. 이게 광 케이블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광 케이블인데, 이거를 받는 수신기가 있어요. 단말기가 수신 장치가 있는데, 그 연결하는 걸 우리가 FDDI라 그럽니다. FDDI 아시겠죠? 네, 그래서 광 케이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진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그냥 FDD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신공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네. 아파트 단지에 여러분들 다 이거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FDDI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어요. 단지 관심이 없을 뿐이었겠지. 네. 근데 모든 아파트 단지에는 이게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내 통신 단자함에 보면 다 이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섬유 케이블 관련해서 이거 FDDI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그 설명드리면 이것도 그냥 부연 설명인데, 보통 이제 그 우리가 FDDI라고 하는 게 원래 그 광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그다음 여덟 아홉,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그 광 케이블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광 케이블이 있으면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돼요. 여기가 1번 코어. 항상 우리는 코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 여기가 2번 코어가 돼요. 이게 쭉 가겠죠. 3, 4, 5, 6, 7, 8에서 여기에 뭐 16코어 이렇게 막 돼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1번부터 16코어까지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각 코어별로 레이저를 이렇게 쏩니다. 레이저. 우리의 장난감용 레이저 같은 거 아시죠? 예전에 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장난감용 레이저? 예, 장난감 레이저 아시죠? 어딨냐? 그 문구점 같은 데에서도 예전에 팔았는데. 예? 레이저 어딨지? 장난감용 레이저. 이거 갑자기 검색하니까 안 뜨네. 레이저 장난감이라고 치면 나오려나? 이거 아시죠? 이거. 여기 이게 레이저 쏘면은 이렇게 쭉 빛이 나오잖아요. 원래 장난감용 레이저로 테스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광 케이블 전용 검사용 레이저가 따로 있거든요. 이거 또 안 뜨네. 광 케이블 검사용으로 쏘는 레이저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그 레이저 테스터기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 코어거든요. 코어. 예. 이 코어에다가 레이저를 이렇게 붙이면은 이제 통신이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두 위치 구간. 네, 이제 광통신 테스트를
작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이 만약에 인천 남동구 건물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인천 남동구 건물이고 여기가 만약에 연수구다. 그러면 남동구에서 연수구까지 두 개의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빌딩의 구간을 만약에 1번 코어를 테스트를 딱 이렇게 여기서 레이저를 딱 쐈어요. 레이저를 딱 쏘면 여기 반대편에서 체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두 사람이 작업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빛이 만약에 제대로 가면은 뭐 이제 통신수단으로 알려주겠죠. 야, 여기 1번 레이저 빛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은 반대편에서 이 빛이 보여요, 실제로. 예, 레이저 테스트 같은 걸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광통신 공사 작업에서 이런 테스트를, 레이저 테스트를 이용해가지고 1번 코어부터 마지막 코어까지 빛이 제대로 전달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작업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예, 통신공사업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FDDI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광통신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CMP라고 이렇게 떠요. ICMP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면서 이거 많이 접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얘가 네트워크가 여기 어댑터 설정에서 이렇게 여기 이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끊기면 이렇게 옆에처럼 이렇게 뜨거든요. X 표시해가지고. 그럼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여기 말풍선이 이렇게 딱 뜨거든요. 조그맣게. 그런 거를 보통 ICMP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인터넷 제어 메시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또 혹시나 검색을 또 해봐야죠. 또 이걸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ICMP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ICMP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식백과사전에 보면은 일단 여기 내용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문이 항상 우리가 알아야 돼야 되는 게 이제 지문이 길게 나오고 이 프로토콜이 뭐냐 이렇게 맞추라 그러거든요. 주관식에서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인터넷 환경에서 오류에 관한 처리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IP 패킷의 데이터 부분에 캡슐화되어 송신 호스트에 전달된다. TCP/IP 기반의 통신망에서 전송 과정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라우터에 의해서 ICMP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생하여 패킷 송신 호스트에게 전달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쓱 이렇게 뭐 괄호치기로 뭐 비워두든지 아니면 지문 쭉 전달해 놓고 이제 얘가 무슨 프로토콜이냐 이렇게 맞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ICMP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읽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지원한다 이거죠. ICMP는 쭉 한번 백과사전 쭉 읽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ICMP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단답형 문제니까 꼭 알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 ARP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한다. 이게 사실 핵심 내용인데 제가 이걸 좀 쉽게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두 개 엇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한다. 그러면은 뭐라고요? 답이? 네, ARP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IP라고 하는 것은 두 글자죠. 얘는 두 글자죠. 두 글자를 세 글자로 변환하니까 그럼 세 글자로 변환된 거니까 ARP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건 좀 더 쉬워요. 두 개짜리 프로토콜을 세 글자짜리 프로토콜로 변환하는 거니까 AR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역으로 맥이라고 하는 것을 IP로 변환하는 거면 그럼 얘는 거꾸로 변환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RARP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만 기억하시면 돼. 두 개짜리를 세 개짜리 글자로 맥 주소로 변환하는 거니까 답은 세 글자 ARP.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꼼수입니다. 꼼수. 하나의 그냥 편법인데 이거 왜냐면 엇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UDP. 이건 뭐 1편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뭐 모르면 말이 안 돼요. 네. 나는 이제껏 PC방에 쏟아본 그 부모님한테 용돈 받은 그 용돈으로 난 PC방에서 친구와 신나게 스타크래프트를 하면서
학원 땡땡이를 쳤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네,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자, TCP. 얘는 이제 또 중요한데, 원래 이제 TCP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네트워크 공유센터 열기 보시면은, 어댑터 설정이 있어요. 그 랜카드 속성 들어가면, 여기 속성 누르시잖아요? 여기에 TCP IP가 이제 프로토콜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TCP하고 IP 프로토콜은 세트로 거의 묶여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눈에 잘 익혀두셔야 돼요. 원래 실제로 뭐 PC방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사장님들이건 뭐 통신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건 이거를 못 다루면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학교 컴퓨터실에서 뭐 자격증 시험을 만약에 진행을 하거나 또 온라인 수업을 만약에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 못 만지면은 통신이 안 돼요. 예, 그 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TCP/IP v4만 일단 여기서 언급하겠습니다. 원래 IPv4하고 IPv6도 따로 공부해야 되는데 뭐 그건 다음에. 자, IPv4의 속성 창을 누르게 되면 얘를 눈에 익혀두셔야 돼요. 이 창이 정말로 이게 이제 기능사 단답형 실기나 산업기사 단답형 실기에서 나오거든요. 여기 안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이 창 하나에서. 얘를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IP 주소 사용 모드를 누르게 되면 원래 자동 모드가 있고요. 밑에 있는 게 고정 IP 주소 모드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동으로 그냥 세팅이 되어 있는데 PC방 또는 학교 컴퓨터실, 교육부, 뭐 정부기관, 관공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법원, 예, 국방부, 뭐 이런 모든 곳은 다 고정 IP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분명히 여기를 이게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IP 주소가 일단 첫 번째 줄에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브넷 마스크라는 용어가 있어요. 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서브넷 마스크. 그 다음 기본 게이트웨이가 있다라는 거, 게이트웨이 용어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DNS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통신 용어는 다 주관식으로 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DNS, 얘는 필수입니다. 이 네 가지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IP 주소라는 거는 우리가 현실 세계로 따지면 그거예요. 이 주소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주소. 자, 이거는 컴퓨터에서 말하는 IP 주소죠. 그러면 현실에서 말하는 주소라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현실에서 말하는 주소는 우리 저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의 위치 주소. 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연수구에 거주를 하는데 연수구 뭐 동춘동에 거주를 한다고 해보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장을 예약했어요. 기능사 시험장을 예약했다고 해보죠. 근데 예약을 한 장소가 예를 들어서 인천지사예요.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러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사가 위치한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린 일반적으로 이제 주소 검색을 할 때 이렇게 하겠죠. 자, 여기다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사 이렇게 찾겠죠. 이렇게 검색을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인천지사를 내가 실제로 인천지역본부 이렇게 검색해야겠네. 인천지역본부. 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역본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번에 있구나. 뭐 지번으로 따지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25-1번지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주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약도를 검색해서 찾아가죠. 맞죠? 그 주소를 검색해서 찾아간다 라고 돼 있죠. 물론 이게 이제 응시표, 우리가 말하는 수험표에도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참고해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해서 뭐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가리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컴퓨터도 똑같아요. IP 주소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입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컴퓨터입니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 역할을 하는 게 IP 주소예요. 그러니까 이 IP 주소가 있어야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왜냐면 통신 데이터가 거기를 찾아가야 되거든. 목적지가 어딘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IP 주소의 역할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이번에 보시면은 여기 서브넷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브넷 마스크 용어도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이 서브넷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용어 풀이를 해서 설명드리면 원래 이 서브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서브네팅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고 서브넷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보통 그런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리면 서브넷은 필요한 컴퓨터의 수량만큼 통신 연결을 할 때 필요한 컴퓨터의 수량만큼 통신 연결을 구축할 때 사용하는 게 서브넷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스크라는 단어가 붙거든요. 마스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린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마스크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왜 코로나 때문에 막 전염병 돌고 하니까 뭐 황사먼지 이런 거 다 유해 물질이잖아요. 그런 게 우리 호흡기관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마스크를 우리가 쓰죠. 똑같아요. 컴퓨터라는 것도 이 마스크 기능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 컴퓨터실에 30대를 만약에 하나의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하겠다라고 만약에 이제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필요한 거는 30대니까 2의 제곱선으로 가가지고 뭐 2의 5승이다. 그러면은 실제 2, 4, 8, 16, 30이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32대까지 커버가 되는 거죠. 맞죠? 30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5비트가 필요한 거죠. 네. 비트 하나당 원래 2개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의 n승으로 가게 되면 2의 5승이니까 3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계산 작업을 하는 게 바로 마스킹 작업이라고 합니다. 마스킹 작업. 그러면 이 5비트 외에 나머지 비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32비트 중에서 5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몇 비트지? 32, 31, 30, 29, 28, 27 27비트는 잠그는 겁니다. 얘는 안 쓰니까 그냥 마스킹 처리해가지고 가려놔. 안 쓸 거니까.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서브넷 마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계산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안 할게요. 그냥 이런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서브넷 마스크라는 거는 어떤 컴퓨터실에 그 여러 대의 컴퓨터를 복수계를 구성할 때 사용하는 작업에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 쓰인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 서브넷 마스크에 대해서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합니다. 게이트웨이. 자, 사실 이 게이트웨이도 참 이것도 할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솔직히 이거를 통신 공부할 때 먼저 접한 게 아니고요. 저는 게임으로 접했습니다. 저는 이 게이트웨이라는 단어를요, 저는 이걸 게임으로 먼저 봤거든요. 왜냐면 저도 게임을 워낙 좋아해서 뭘 얘기할 건지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자, 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게 원래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우리가 PC방이 생기게 된 배경이 스타크래프트 덕분에 생겼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게이트웨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등장을 하거든요. 네, 이거 보이시죠? 자, 이게 게이트웨이라 그래요.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PC방을 안 가신 분들은 모를 수 있어. 근데 나는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나는 PC방이 생긴 이후로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게이트웨이라는 걸 모른다? 아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 저기에요. 딴 세상에서 사신 분이야. 자, 이게, 진짜 거짓말 안 하면 이게 게이트웨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게 게이트웨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게임상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질럿 소환되죠? 하이템플러 소환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소환되지? 다크템플러도 나오는데?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드라곤 나오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막 소환이 돼요. 여기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이런 유닛들이 소환이 되는 원리를 잘 보셔야 되는데, 얘네가 소환이 되려면은 원래 이제 우리는 질럿 소환 기능을 하면 Z 기능을 누르면은 Z 단축키 누르면은 질럿이 막 이제 만드는 과정을 시작해요. 예. 이걸 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들어지는 게 로딩이 이게 막 찬단 말이지. 지금처럼 화면처럼 이게 천천히 막 이렇게 차요. 그래서 로딩이 완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필드에 이제 질럿 한 마리가 생기죠. 질럿 한 기가 이제 필드에 나오죠. 로딩이 끝나면, 생성 로딩이 끝나면, 자, 이 과정 자체가 뭐 하는 거냐면, 이 게이트웨이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 있냐면요, 출입문이라는 단어 뜻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게이트웨이라는 게 원래 출입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질럿 소환을 했어. 그러면 질럿 한 기가 이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질럿이 출입문을 열고 나온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출입문이니까.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라는 게 이걸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하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면 뭐 방법이 없는데, 어쨌든 게이트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런 출입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컴퓨터 방식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게이트웨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강의실이 있어요.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 A 강의실이 있고 B 강의실이 있죠. 근데 나는 이 A 강의실과 B 강의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축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게이트웨이 주소가 똑같아야 돼요. 네. 왜냐면 A 강의실과 B 강의실을 서로 같은 방으로 구성하려면은 이 게이트웨이가 같으면은 얘네 둘이 서로 왔다 갔다 출입이 되거든. 예, 그게 가능해요. 예,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게이트웨이 주소거든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주소가 같으면은 하나의 그룹 구성원이 된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룹 역할을 구성할 수 있는 게 바로 게이트웨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열심히 게임했던 게 헛수고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게이트웨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고마운 이 게임을 통해서 이미 학습을 했어.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최소한 이 정도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되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여기죠. 네. 자, 여기 게이트웨이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DNS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얘도 참 배경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상식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일단은 DNS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DNS입니다. DNS. 자, DNS라고 하는 것은, 밑에다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다가, 여기다가, 자, DNS. 원래 이제 이게 풀이를 하면은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얘는 일단 통신사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통신회사 대한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통신사가 3개가 있죠. 3개의 통신사가 있죠. 그래서 SKT, KT, LG, U+ 이렇게 3개의 통신사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DNS가 통신사마다 이 주소가 달라요.
네, 이거는 좀 그 상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물론 저도 이게 IP 주소를 다 외운 건 아닙니다만 KT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유명해서 알고 있어요. 168.126.63.1 진짜 이래요. 여러분들 나중에 저기 KT 가입자분들 한번 여기 나중에 그 저기 그 이 도스창 있잖아요. 여기 켜가지고 도스창에서 IP 콘피그를 딱 이렇게 쳐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안 뜨는구나. 참 좀 자세히 치겠습니다. IP 콘피그 슬래시 올이라고 입력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DNS 주소가 같이 떠요. 네, 여기 보시면 DNS 주소 있죠. DNS 여기 주소에서 저는 지금 203.248.252.2라고 뜨는데 이 주소가 LG U 플러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LG 통신사 가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203.248.252.2가 이게 LG U 플러스의 DNS 주소예요. 그러니까 회사별로 이 DNS 주소가 달라요. 얘가 들어가 있어야 인터넷이 제대로 돼요. 예,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SKT도 뭔가 있겠죠? SKT도 뭔가 있을 거예요. 주소가 쓰는 주소가.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예. 가입한 내 통신사마다 이 주소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과거 초창기 컴퓨터 환경에서는 그 인터넷을 만약에 접속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숫자로 된 IP 주소를 입력해야지만 연결이 성공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멜론닷컴을 만약에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만약에 멜론닷컴을 들어가겠다. 자, 그러면 멜론닷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치지만 이게 안 됐다 이거예요. 글자로 입력하는 게 안 돼. 안 돼. 글자로 입력하는 게 안 되거든. 그럼 아니 주소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멜론닷컴이 IP 주소가 몇 번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당시에는 도스를 쓰던 시절이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이렇게 했겠죠. 자, 여기다 해가지고 뭐 핑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www.멜론닷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단 말이죠. 멜론닷컴 입력해보니까 IP 주소가 121.53.216.8이야. 자, 한번 제가 입력해볼게요. 이 주소가 멜론닷컴 주소라고 보시면 돼. 121.53.216.8. 자, 입력해서 엔터 누르니까 멜론이 들어가져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접속했거든. IP 주소를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숫자로 된 주소를 넣어야지만 인터넷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기본적으로 숫자를 암기한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됐다. 진짜로 그래요. 그 90년대는 사실 이 인터넷이 활발하지가 않았던 때이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우리 왜 연락처 있잖아요. 연락처 숫자를 진짜 다 암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연락처를 막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진짜 웬만한 거의 자주 하는 연락처는 그냥 다 암기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숫자 암기를 되게 잘하시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 집 주소도 암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 물론 지금도 자기 집 주소는 잘 암기하죠. 왜냐면은 택배물을 받거나 막 그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주 쓰는 것들은 숫자 암기를 하기 쉬운데, 근데 그 과정과 시간이 오래 걸렸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숫자보다는 문자를 암기하는 게 더 쉽죠. 맞잖아요. 우리가 단어를 암기하는 게 더 쉽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자 입력 방식도 앞으로 인터넷 사용을 할 때 이 문자 주소를 입력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허용을 하자라고 이렇게 개선을 해가지고 이 DNS가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냥 멜론닷컴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입력하면 사이트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기능 개선을 한 게 바로 DNS의 역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 주소를 입력해도 연결이 되고 문자로 된 값을 입력을 해도
해당 사이트가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바로 DNS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봤죠? 네, DNS 이 부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DNS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인으로 사용하는 주 DNS가 있고, 그 다음 보조 DNS가 이렇게 따로 또 존재해요. 그래서 보통 통신사에 가입을 해서 쓰고 있으면은 보통은 주 DNS하고 보조 DNS가 요즘에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주 DNS가 안 될 때 보조 DNS가 동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필답형 주관식 시험으로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몇 가지 또 용어를 또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PDF 문서에서 보면 TCP/IP에 대한 구성을 되게 단순하게만 표시해 놨거든요. 네, 되게 단순하게만 그냥 표시를 했어요. 이 TCP에 대한 걸. 왜냐하면은 밑에 보면 TCP가 더 자세히 나오나? 사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저도 읽어봐야 알기 때문에, 뭔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여기 있긴 있구나. 더 있는데, 일단, 먼저, 위에 거에서 일단, 먼저, 한정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더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IP 주소의 또 사용법을 알아야죠. 사용법을 또 알아야죠. 자, 일단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설명드릴게요. 뭐 일부 내용이 좀 누락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거는 다른 분 또 강의에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0번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IP 주소에서 원래 우리가 이제 그 TCP/IP v4 같은 경우에는 그 클래스라는 개념을 원래 사용하거든요. 클래스. 좀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클래스 개념을 사용합니다. 클래스. 자, IP 주소는 클래스 개념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게 보통 A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 B 클래스가 있고, C 클래스가 있고, D 클래스가 있고, E 클래스가 있고, 보통 이렇게 5개로 나누는데, 일단은 이 클래스에 대한 개념은 내가 모른다 치더라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원래 필수는 맞습니다만, 얘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좀 검색을 하셔야 돼요. 클래스. 근데 이걸 지금 설명을 할까? 설명할게요. 또 그래도 또 보는 게 맞으니까. 자, IP 주소 클래스 볼게요. 여기에 주소 체계에 보면 IP 주소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게 있어요. 위키백과로 가는 게 맞겠죠. 여기로 가겠습니다. IP 주소의 클래스는 크게 보면은 이제 A 클래스부터 E 클래스까지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냥 저 아무거나 검색해서 보셔도 되는데, 이거 위키백과 왜 안 뜨지? 앞전에 위키백과 이 떴었는데, 여기 있네요. 자, 네트워크 클래스 보시면은 여기 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이 표를 좀 눈에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시작 주소가 0번부터 시작해서 127번까지로 돼 있죠. 이론상으로는 이게 맞는데 실제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주소가 몇 개 있어요. 사용이 불가능한 주소가 있습니다. 0번하고 127번은 사용을 못해요. 왜 그런지 여기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자, 0번을 제가 넣으려고 해볼게요. 자, 0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옳거나 하죠? 0의 항목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1번부터 223번까지 이 중에서 올바른 값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0은 사용이 안 돼요. IP 주소에서. 0 사용이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돼. 왜 안 되는지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일단 0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123번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24번은 안 돼? 아니 223이라고 그랬지.
다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223번이라고 했죠. 만약에 224번을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224의 항목이 올바르지 않습니다라고 뜨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또 시험 문제 나올 법한 게 몇 개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 드시죠. 예, 안 나오면 다행인데. 근데 저는 산업인력공단의 그 NCS 출제국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걔네가 또 지역적인 거 막 내겠다 그러면 이딴 거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동작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아니 제가 이걸 지금 왜 설명드리는 거냐면은 이 TCP IP에 대한 설명이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어떻게 지금 동작이 되고 있는지 그 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이 영상 나눠서 올릴까도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IP 주소에서 0번하고 224번 이후에는 사용이 안 되네. 예,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IP 주소에서 이 0번이라는 거는 사용이 안 된다. 이 사실 일단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미리 띄워드려서 보여드렸던 A 클래스부터 E 클래스까지의 이 IPv4에 대한 클래스 구조 범위를 반드시 머릿속에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좀 자주 눈에 익혀두셔야 됩니다. 네,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내용을 제가 다루고 이번 영상에서는 2편 영상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하게 되면은 영상 분량이 너무 길어져요. 어차피 지금 저기 용어 파악을 하는 시간인데 괜히 길게 하면 또 힘들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끊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